하마스가 사용한 무기들, 그리고 하마스의 어떤 작전 수행 방법, 그러한 교리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계성이 있다. 이른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하마스는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방산산업은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K방산의 효과가 결국 우리의 자강 능력과도 저는 직결되어 된다고 보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침투한 그 하마스의 그 무기들을 보면서 저거 북한제인데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루머도 아니다 하다가 이제 결국 확인된 게 북한제 맞다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최근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들, 그리고 하마스의 어떤 작전 수행 방법, 그러한 교리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방사포 탄두, 그것이 북한이 사용하는 122mm, 한 사거리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그 북한제와 유사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RPG-7이라고 해서 휴대용 일종의 대전차 공격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한 1.5km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 정도의 그런 무기인데요. 이게 북한이 외부로 수출하는 것은 이제 수출 보호, 예를 들면 수출 보호는 F7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마스가 이번에 사용을 했고,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일종의 공중 침투, 동시에 공중 침투에 앞서서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하는 부분, 포병 공격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 이런 지상 그리고 육상, 공중을 활용한 어떤 전 영역 작전의 모습들이 북한에서의 어떤 그 교리들이 하마스에 들어갔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하마스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자지구 내 그 땅굴을 통한 그 게릴라전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인명피해가 커질까, 지상전이 벌어졌을 때. 근데 그 땅굴과 관련해서도 이 워낙 그 북한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커서 이쪽도 아마 연계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땅굴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양, 모습들이 북한이 과거에 1땅굴부터 4땅굴까지 한 4개의 땅굴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이제 유사시에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축을 했었는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 2명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폭과 대략 한 높이가 한 2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종의 갱도 진지를 하마스는 장기간 동안에 구축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상작전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차를 어떻게 갱도 진지로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전차가 갱도 진지에서의 작전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상작전을 시작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피해가 구분이 되지 않고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쌍방간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군사적인 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을 지금 감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미 갱도 진지에서의 장기간 전쟁을 준비를 마친 하마스를 상대로 그 메르카바 같은 전차를 집어넣는들 그게 과연 어떤 지상작전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 주력 전차 메르카바 전차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케이지를 위에다 이렇게 전차 위에다가 케이지를 이렇게 씌웠는데요. 그 이유는 일종의 공중으로부터 기습적으로 날아오는 드론 무인기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마스도 그런 군사 교리들을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갱도 진지 작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의 주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메르카바나 장갑차를 교모하게 공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하마스도 거기에 대한 대비한 오래전서부터 뭐 2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공격을 또 거기에 대한 그 반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나왔을 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갱도 거기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럴 때 보통 전쟁이라면 신무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동안 감춰놨던. 그래서 더 피해가 커지고 이게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번에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 또 성공적이었죠. 예, 피해가 이스라엘 컸으니까 북한이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남 이 남한에 대한 그 공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사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군사 교리와 어떤 작전 수행의 방법 그리고 북한의 일부 무기가 하마스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마스가 보여준 방법은 북한판 전 영역 작전 입체 어떤 고속 기동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상, 육상, 해상을 망라한 고속 입체 기동 작전, 기습적인 이런 작전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북한의 사실상 작전. 그렇죠. 북한도 앞으로 하마스가 보여준 저런 어떤 작전 수행 과정을 더욱더 고도화시킬 것이고요. 특히 우리 지금 국방백서를 보게 되면 북한에는 이런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전선 전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직후방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을 침투를 시킴과 동시에 이제 접적 지역, 전선 지역에서는 이른바 북한 지상군의 70%가 평양 원산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사정포라든지 뭐 방사포 뭐 이런 화력들이 대규모 밀집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개전 초기에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이것에 더해서 이른바 드론 무인기를 섞어 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언돔이죠.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아주 그냥 그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날아오는 양만큼 아이언돔이 가지고 있는 용량을 가지고 요격한 양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7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됩니다. 높은 요격 수준이죠. 수량에서 밀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군요. 그런데 워낙 그 20분, 30분이라고 하는 단시간 내에 하마스가 물량 공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활용했던 어떤 유도 기능을 가진 로켓포의 질적, 양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물량 공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코트 초막절 안식일 마지막 날 데비트에서도 느슨했고 그간에 뭐 팔레스타인과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또 일종의 이스라엘판 햇볕 정책 때문에 상호 간에 오고 가는 것도 있었고 평화적인 무드도 조성되고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특히 이스라엘 군민도 그렇고 정보기관도 이렇게 좀 느슨했던 것이죠. 데비트에세가. 그걸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초전에 집중의 원칙, 기습의 원칙, 정보의 원칙을 가지고 이른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하마스는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아주 전략적으로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고 북한도 유사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개전 초기에 막대한 물량 공세 그것은 평양 원산 이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방사포 그리고 드론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내지는 3군 본부가 배치되어 있는 뭐 계룡대 그 선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특히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인프라가 밀집되어 그렇죠. 있고 국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혼란이 발생이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전에 그 어디지? KT 그 뭐죠? 그 통신망 그 불 그렇죠. 하나 난 거 가지고도 막 국가가 예, 정말 결제가 안 되고 인프라가 흔들렸는데. 그렇죠. 국민 생활이 불편한 것 떠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 펼쳐졌는데 만약에 북한의 공격 패턴이 그러하게 된다면 엄청난 우리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강력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이언돔 역시 그 전략 작전이라면 초기 30분 동안 쏟아지는 수십만 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혹은 뭐 수백만 발이 됐든 뭐 그 엄청난 양을
한 번에 그 막아낼 수 있는 또 이 요격 체계가 또 그렇죠. 여기에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킬체인도 있고요. 이제 압도적 응징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 KMPR도 있고 이런 이제 북의 장사정포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제 체계는 그 중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인데요. 이거에는 뭐 우리의 이제 뭐 천궁이 있고요, 패트리어트가 있고 한때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는 것이 있고 지난 이제 국군의 날 때 아직 전력화는 되지 않았었지만 전력화 과정에 있는 이른바 LSAM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들이 북의 장사정포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재래식 무기와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확장 억제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마스처럼 단시간 내에 북한이 저렇게 물량 공세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 물량 공세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주 사드 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 뭐 1개 포대만 가지고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보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도 참 이렇게 좀 찬반이 갈려서 뭐 싸움이 있었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성주에만 둘 것이 아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 이것들을 강력하게 좀 우리 배치를 해서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이번에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종류의 그 요격 그 미사일들 체계들 이게 북한의 어떤 발사할 수 있는 포 로켓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준비돼 있어야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논리가 되니까 네. 결국에 방산 산업이 이 관련된 방산 산업은 계속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방산 산업에 대한 그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산업은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K방산이 더더욱 그 능력과 가치가 인정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이 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K방산의 효과가 결국 우리의 자강 능력과도 저는 직결돼야 된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마스처럼 북한의 대량 물량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도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더 많은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기 체계를 속도감 있게 전력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대통령도 영업 1호 사원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 K방산을 홍보하고 우리의 무기들을 홍보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노력만큼 정부가 나서서 K방산에 대한 혹시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더 많은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이렇게 좀 억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우리 법령 안에서 일종의 우리의 어떤 무기를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소유를 제기하고 실제 전력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뭐 제도적으로는 최소 10개에서 11개 과정이 있고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개의 과정이 끝나면, 뭐 소유 결정이 끝나면, 또 소유 검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사업 추진 전략을 또 짜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또 하고, 시험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위협이 발생을 해서 자, 이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 제기를 하는데 빨라야 5년, 길면 한 10년 정도 하다가도 또 어그러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그래서 최소한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기묘한 물자, 기묘한 어떤 무기 체계, 전략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속 획득 제도, 패스트트랙을 활성화시켜서 뭐 다른 사심 없이 어떤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숫자를 늘려야 된다, 수량을. 그러면 그냥 바로 결정을 해서 이게 추진돼서 빠르게 뭐 그렇죠. 1년 안이 됐든 빠르게 전력화시켜야 뭔가 딱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흘러가다 보면 또 중간에 이러저러한 그렇습니다. 일들로 또 예.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어쨌건 이번에 하마스의 이번 전략 이것을 가지고 합참에서도 고민을 해서 결과를 좀 내놨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과학화 경계 체계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아주 견고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하마스 사태를 고려해서가 아니고 평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빈틈없는 그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북한이 오판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이고 또 한미 간의 연합 방위 차원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해상에서의 이런 초기 활동들을 더 강력하게 구축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무슨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이건 과학화 경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철책을 급조 폭발물로 폭발을 하고 그게 틈을 벌려서 그리고 트랙트가 들어와 가지고 철책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하마스의 대원들이 지상으로 유입이 되는 참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선 지역에 전방 지역에 이런 철책들이 2중, 3중으로 아주 촘촘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과학화 경계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또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학화 경계가 이미 우리 군에 이렇게 도입이 돼서 구축된 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처럼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철책을 무력화시키고 지상으로 때론 혹은 공중으로 침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 그 대응 보니까 역시 하긴 그러겠네요. 이 방어하는 것도 방어하는 거지만은 그 발사된 지점 거기에 대한 공격이 또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렇죠? 그 발사되는 그 숫자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모전입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경제라는 게 이렇게 해서 방산이라는 곳이 또 성장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이런 국방에 들어가는 돈이 다른 쪽에 쓰여지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시너지 효과 계산하면 뭐가 그 정답인지는 참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전쟁은 일단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니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것이 저는 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그 합참에서도 이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를 계속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전 환경이 변화된다고 하죠. 나아가서 이제 안보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작전 환경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아마 합참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공중 침투의 가능성, 때로는 지상 침투, 육상 침투의 가능성, 혹은 해 강한 지역에서의 침투 가능성. 그렇다면 해 강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침투할 거냐? 사람이 침투할 거냐? 아니면 고속 잠수점, 소형 고속 잠수점을 가지고 침투할 거냐? 그렇다면 어느 지역으로 침투할 거냐? 취약 지역이 어디냐? 공중 침투한다면 북한의 AN2기라고 해서 적어도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AN2기 혹은 하마스처럼 무리수를 둬서 패러드라인과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같은 이런 침투 방법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 더 그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밀하게 지금 고민하고 그런 경계 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잘 뭐라 그럴까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보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